네, 반갑습니다.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원장님들 대상 영상을 하나 남기려고 하는데요. 원장님들은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를, 물론 이제 원장님들 개원이들, 우리 개인 사업자로 사업하시는 원장님들은, 당연히 이제 3월 달에 신고 안 하시죠. 5월, 6월 달 보통 신고하시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죠. 원장님들이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법인 사업자를 만약에 지금 운영 중이다라고 하면 이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 3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영업 기간으로 해서 다음 연도 3월에 신고하는 방식을 대한민국 법인 대부분이 그 구조를 선택하고 있어서 우리 원장님들도 거의 대부분은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계십니다. 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보니까 원장님들이 우리가 처음에 '왜 법인을 만들었지?'라는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잊고 계신 분들이, 까먹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목적과 방향을 설정했었는데 그걸 잊고 방향을 상실하고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집한 정보에 비해서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지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오류나 사실은 놓쳤던 부분들을 오늘 좀 다시 되새기고 되잡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원장님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로 병원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5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들은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법인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영업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 년도 3월, 그러니까 25년에 법인을 운영하신 분들은 대부분 26년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는 구조를 선택하고 계시죠. 법인세 신고한다라는 개념이 개인이랑 많이 다른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수익 금액, 매출과 순이익을 신고해서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정하고 납부하는 구조, 요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 그리고 순이익을 책정해서 과세하는 방식에 있어서 법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24년 연말에 순자산이 1억이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났더니 1년 후에는 1억 5천이 돼 있다. 그럼 이 5천만 원이 법인이 번 돈으로 인식된다라는 거죠.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법인은 그 방식이 뭐가 됐건 간에 법인세라는 세금 시스템을 적용받죠. 그래서 "어떻게 벌었어?"라고 묻지 않고 법인이 전체적으로 번 돈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방식이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사업자들은 소득세법상 열거주의를 선택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경제활동으로 번 돈만 과세가 되고, 그 열거된 경제활동에서 쓴 돈만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방식이라고 하면, 법인은 어쨌든 네가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쓴 거 번 거 다 집계해 봐. 그래서 늘었으면 세금 내. 요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고 거래를 해서, 당근 중고 거래를 해서 개인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카메라를 100만 원짜리를 사서 쓰다가 중고 제품으로 한 30만 원에 개인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세금을 안 내죠. 근데 개인 사업자는 중고 물품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에 열거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당근을 통해서 법인의 물건을 팔았어요. 그리고 법인 통장에 입금 받았으면 다 수익 금액, 매출과 비용을 로 인식을 해서 따지고 이제 이익이 있으면 과세를 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상화폐에서도 통용이 되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의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가 아직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벌었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들은 다 일단은 수익 금액으로 인식하고 나간 돈들은 비용으로 인식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법인만 가지고 있는 법인세 신고 시즌에 이슈도 하나 있죠. 이제 개인은 주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지만 법인은 주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상황이 변동했냐를 따져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주주가 새로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기존에 있던 주주들의 지분율이 늘었거나 줄었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은 회사의 소유자들은 주주들이기 때문에 이 자본금 어 변동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예를 들면 가족 법인을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로 주주를 설계하고 이 어 증자를 한다거나 감자를 한다거나 해서 지분율이 바뀌거나 자본금의 총액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개인 사업자 때는 없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돌아와 보면 '내 법인 왜 만들었지? 우리 가족법인 MSO 법인 왜 만들었지?'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난 실제로 저 인제 치과 원장님들이 고객사로 많은데요. 치과 원장님이나 피부과 원장님들이 "난 치약 칫솔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 보고 싶어. 나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병원 이외에 뭐 화장품 제조업이나 치약 칫솔 제조 유통업, 수입업을 하시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를 하거나 다른 병원들이나 화장품 가게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업의 확장입니다. 병원, 보건산업에서 제조 유통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사업에다 담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이 매출을 분산시키는 게 사업을 분할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다른 병원, 거래처, 소비자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면 화장품에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판매하고 유통한 것들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료 쪽으로 넘어오면요. 마찬가지로 의료 관련된 어 제품, 상품,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인허가들을 받고 또 사후 생산 실적이나 유통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고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 화장품을 만들어서 밖에다 팔아서 혹은 병원에서 쓰는 의료 소모품을 만들어서 내가 다른 병원에 팔아서 매출을 100억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 관련된 비용 2-3억, 3-4억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만나본 원장님들 대부분은 아직 그렇게까지 사세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원장님들의 가족법인의 매출처가 대부분은 우리 원장님 병원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거래 품목도 많지 않고 매출조도 우리 원장님들 가족법인이 원장님들 병원과 거래하는 구조다라고 하면 사실은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인제 어 거래 품목이 의료 소모품, 치료제, 의약 외품,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한테 납품하는 거라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후 생산 실적이나 유통 실적 보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치료재료 가격 상한 제도입니다. 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또 앞서서 영상 많이 찍었지만 의약품은 24년 12월 약사법 개정으로 특관자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의료기기들은요, 25년 12월 30일 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특관자 거래가 금지됐고, 27년인가요? 27년 12월 31일 시행입니다. 2년 유예를 줬죠. 어, 그 외에도 이 특관자의 거래가 금지됐다라는 항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공단에다가 우리가 진료에 쓴 비용들을 청구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공단에서 우리가 치료제나 치료제 개념이 굉장히 폭넓거든요. 의약 외품이나 의료기기나 소모품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서 이런 것들을 써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 공단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 치료 가격 상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법상 이게 의료법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의료법상 어 비싸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공단에 청구하면 그걸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 때문에 사실은 어 고가 저가 거래에 따른 이슈들이 생길 수 있다. 과세 이슈 외에도 의료법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원짜리를 사서 시세가 100원에 유통되는 의료기기 치료제를 소모품을 원장님 가족법인이 사다 와서 병원에다가 500원에 납품하고, 예를 들면요, 병원에서 공단에 그 500원에 상응하는 대금을 청구하면 이거는 의료법 위반 소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치료제료 가격 상한 제도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거면 100원짜리를 사서 100원에 납품하면 법인에 남는 게 없죠. 오히려 비용만 발생할 건데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병원에서 쓰는 물품을 가족법인에서 사 와서 병원에다가 조금 마진을 더 붙여서 판매해서, 병원은 비용 처리를 좀 더 많이 하고 가족법인으로 캐시를 보내고 가족법인이 캐시를 활용하는 구조는 세무적으로도 리스크가 있지만 의료법에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 법인 설립하기 전에 들으셨던 분도 있고 혹은 못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런 치료제, 의료기기, 의약외품, 의약품들을 취급해서 병원에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 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뭐 약사법, 뭐 CSO법, 뭐 이런 관련된 법과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인허가 이슈부터 사후 보고 신고까지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는 거죠. 어, 병원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가족법인에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법인에 신고하면서 지금 봤더니 병원 가족법인들, 병원 가족법인, MSO 법인들이 사실은 생각하시는 매출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만나보면 어,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신대요. 근데 의료기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집기 시설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요. 근데 매출을 어떻게 일으킬까요? 어, 시장 조사, 단가 조사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인허가가 의료기기는 품목마다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취급하려는,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쓰는 어, 용기가 있다. 근데 이 용기가 30종이다라고 하면 30종에 대해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인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뭐 병원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광고 쪽도 많이 하시던데, 이 세무조사 나가거나 이 관련된 조사가 나가면 제일 많이 털리는 게 이거죠. 광고비는 1억 집행했다고 하는데 우리 그 원장님들이 왜냐면 의료법상 의료 광고는 의사 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계정으로 광고 집행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 내가 결제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광고비를 1억 집행했다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병원 가족법인이 병원에다가 제품, 상품, 서비스를 공급해서 병원은 비용 처리를 좀 더 많이 하고 법인은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발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만들 때는 사실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걸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이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들어가는 기재되는 법인의 목적 사업들은 사업자 등록증의 업종업태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쓰는 목적 사업들은 앞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들 다 넣는 겁니다. 인허가 이슈에 상관없이. 네. 실제로 그걸 내가 실제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에다가 업종업태를 넣어서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 절차상 인허가 혹은 영업필증, 위생필증 등등이 선행돼서 인허가가 나오고 필증이 나와야만 사업자 등록에다가 업종업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원장님들이 법인 설립할 때 법인의 목적 사업,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는 목적 사업들에 대해서 막 의미를 부여하면서 쓰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무용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면 나중에 비용을 목적 사업이 빠진 걸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것도 또 등기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서 최대한 많이 넣어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목적 사업에 넣었으니까 '사업자로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내하실 때 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정관의 목적 사업들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원장님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정관에 넣고 법인 등기에 넣었으니까 내가 이 사업을 지금 할 거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사업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음. 같은 맥락에서 "원장님들 창업 감면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 컨설팅, 광고 이렇게 몇 종 안 됩니다. 물류업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 가족법인이 병원이 아닌 곳에 제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병원의 제조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결국은 인허가 이슈가 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매출이 클까?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이익이 클까? 이게 크지 않은데 창업 감면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백 투 더 베이직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업이 우리 법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어떤 업종 업태를 실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 조사도 해 보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우리 병원이 갖고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영업적인 인프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시세나 시장 조사들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법인을 만들면 예를 들면 내가 어 아주 좋은 소재가 유럽에 있는데 이걸 내가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고 싶어서 갖고 와서 수입업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한두 개 퀵으로 받으실 거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입을 하셔서 매입 단가도 낮추고 사실은 수입해 올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협상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수입해서 유통시키려고 하면 그거 관련해서 또 인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공급할지, 법인에 어떻게 이 돈을 만들어서 넣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직접 넣으셔도 출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빌려주시는 분 수도 있고요. 혹은 실제로 밖에서 투자자들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은행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지 우리 내부에 사람, 인적, 물적, 또 영업적인 노하우와 시설, 자원들을 충분히 체크 한번 해보시고 관련된 시장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도 짜보시고 그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인허가나 행정 이슈들, 집기 시설들에 대한 투자 금액들, 소요되는 예산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고 공급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영이거든요. 어떻게 영업을 하고 영업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만들어진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의사결정하는 게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결정하는 게 경영입니다. 매니지먼트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법인세 신고 원장님들 가족법인의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원장님의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왜냐면 병원에 대한 아이디어, 집기시설 인프라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원장님들 잘 아시고. 근데 우리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가족법인, MSO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과정을 하다 보니 어 원장님들이 매출을 일으킬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이나 매출처에 대한 그 관련된 시장 조사, 시세 조사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단지 우리 등기에 정관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잠정적으로 암암리에 '내 저런 사업을 하려고 법인을 열었었나? 저걸 컨설턴트들이 해야 된다 하니 내가 저렇게 해야 되나? 다른 병의원들이 저렇게 한다니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거나 구현될 수 있는 인적, 물적 혹은 어 아이디어나 심리적인 준비들이 안 되는 경우는 태반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최근에 상담한 원장님도 창업 감면 받기 위해서 요렇게 세팅했다라고 하시는데 매출이 빵이에요. 매출이 빵이고 말씀 들어보니 향후로도 그 관련된 매출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것 자체는 사실은 무용입니다. 그쵸? 실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실제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먼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만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건, 특히나 고민하셔야 되는 건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법인, 이걸 이제 세무적으로 특정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법인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세무적으로도 특수관계에 있고요. 의료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약사법, 의료기기법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 원장님 가족법인이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실제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 과세관청이 됐건 공단이 됐건 이 거래에 대해서 실제 거래인지에 대해서 시세 거래인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해명 자료를 요청하거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원장님 보세요. 집기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의료기기 제조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들, 특히 치과 원장님들이 치과 기공 법인들을 많이 세팅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법인세 신고하면서 봤더니 법인에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는 집기 시설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장부상만 계산서를 끊고 돈만 왔다 갔다 한 허위 거래가 되는 거죠. 가짜 거래. 이렇게 법인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발생시키고 어 이에 반대급부로 원장님들이 이 내용들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서 원장님 세금을 줄인다라고 하면, 이게 과세관청이나 보건복지부, 어 건보공단에서 어 인정이 될까?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공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료기사법, 의료법, 뭐 의료기기법, 약사법들, 이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면 기공소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내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집기시설 인력들을 법인에서 세팅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치과들이 치과하는 장비가 있고 사람이 있죠. 근데 법인으로 안 보내실 거잖아요. 명의를 넘기셔야 되는데 안 넘기시고 병원이 다 갖고 있는데 법인에서만 기공 매출, 제조 매출을 일으킨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녀보면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자꾸 거래 금액을 키우거나 법인의 매출의 규모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실제성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 연예인 가족법인들이 문제가 되는 건 일식 전속성과 실제성, 시세 거래라고 많이들 하죠. 원장님들 가족법인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법인이 일한 게 아니라 원장님 단독으로 일한 건데 계산서만 법인에서 끊었네. 이거 일진 전속성에 대한 문제를 삼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번 돈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시세 거래하셔야 되고요. 실제 거래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내?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조사관들이, 이 과세관청의 조사관이거나 건보공단의 조사관들이거나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 잡아내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병원에 관련된 인원이 있냐라는 것들, 뭐 의료기사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냐라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원장님들이 자꾸 인건비 신고하면 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면요, 급여 상여 이외에도요, 직원이 쓰는 공간만큼의 고정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고요. 직원에게 제공돼야 되는 당연한 복리후생과 사대보험료 등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자칫 실수하시면 인건비 신고만 하시고 이 관련된 부대 비용이 없어요. 어, 현실적으로도요, 우리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라든가 CCTV 확인하면 금방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 경비 처리하는 거, 가공으로 인력을 세팅하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뭔지 의료기기 유통에 관련된 거거나 물류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산서 끊어서 물건 주고받은 척 하는 거 금방 잡아냅니다. 사실은 실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해요. 1년에 뭐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 한 번 거래할 때 뭐 한 30-40만 원씩 계산서가 끊긴다라고 하면요, 그 관련된 물류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류비가 없어요. 택배 퀵, 네, 아니면 물류업체를 사용한 계산서나 근거 비용들이 없는데 어 원장님들이 승용차로 물건 주고받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이제 법인을 활용해서 원장님들이 비용을 만들고
원장님들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구멍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원장님들 가족법인의 핵심은 매출의 규모가 아니라 실제성입니다. 특히 우리 병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법인이다라고 하면 이 실제성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들이 사실은 이런 특관자나 원장님들이 직접 법인을 활용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것들에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안 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특히나 우리 원장님들이 원장님 가족법인, 특정법인, MSO 법인을 통해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할 때는 실제성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장님 가족법인들 세팅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병원의 비용 처리가 아니라 원장님들의 경제활동을 분산시키는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료는, 의료행위는 원장님 병원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의료법상 그렇죠. 근데 원장님들의 경제활동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의료행위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 가족법인으로 매출, 경제활동, 수익 금액을 분산해 주시면 그 분산되는 만큼 원장님들은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처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과 측면에서 감안한다라고 하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족법인으로 가족 사업을 한다거나 가족 자산을 구축하는 투자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병원이랑 무관한 경제 활동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의 가족법인이니까 반드시 병원에 관련된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준비가 되시면 그 관련된 사업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저희 상담했던 원장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해외환자 유치업에 대해서도 문의들을 많이 주세요. 해외환자 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도 가족법인도 관련돼서 지자체에서 보건소에서 해외환자 유치업에 대한 신고 인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공정 없이 해외환자 유치업을 할 수 없거든요. 예. 특히나 해외환자 유치업은 여행업에 준하는 자본금에 대한 기준과 보증보험에 관련된 기준들을 유하기 때문에 요 관련된 실제 인허가 심의 없이는 해외환자 유치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비용 처리하려는 목적의 원장님들이 과세 표준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 거거든요. 원장님들의 경제활동, 우리 매출, 수입을 분산시키셔도 사실 과세 표준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1억만 원장님들의 경제활동, 돈 버는 행위를 가족법인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과세 표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율을 적용받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만 우리가 분산시켜도 법인은 법인세를 내겠지만 원장님들은 그만큼의 소득세가 줄기 때문에 적게는 3,400에서 많게는 3,900만 원까지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우리가 2억을 원장님들이 예를 들면 내가 물품을 판매해서 1년에 2억 정도 버는데 내가 세미나를 기획해서 1년에 2억 정도 버는데 이걸 내가 직접 안 하고 우리 가족법인을 통해서 구현한다라고 하시면 2억이 원장님은 매출에서 빠지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2억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2억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면 법인은 법인세를 내겠지만 원장님들은 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상충해서 계산해 보면 2억 정도를 경제활동을 분산시키시면 소득을 분배하시면 적게는 6,820만 원에서 많게는 7,920만 원. 이거 4대 보험료 계산 안 한 겁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훨씬 크겠죠. 그래서 매출을 분산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소득을 분산시키는 개념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하셔도 원하시는 절세 효과 충분히 실효성 있게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저희는 하나 항상 더 하죠. 벤처 투자입니다. 원장님들 그 가족법인 어차피 만들 법인이라고 하면 그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벤처기업의 투자 법인 아까 우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원장님이 이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고 벤처기업에 공급해 주시면 자 하나 더 나가면 투자할 때는 내가 돈을 넣을 때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벤처기업을 받으셔도 사실은 벤처투자 소득공제를 받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재는 물론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벤처 투자를 내가 해서 법인에다가 투자금을 넣고 법인은 그 돈을 운용해서 사업의 실체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하면 이 투자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표에 따라서 또 소득공제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3천만 원 미만은 100%, 3천에서 5천 사이는 70%, 5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0%,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산식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내가 1억 투자하냐, 2억 투자하냐, 3억 투자하냐 다르겠지만 적게는 한 약 2,500만 원에서 많게는 5,890만 원까지 우리가 벤처 투자, 그러니까 과표가 10억 초과이신 분이 벤처 투자를 3억 하면 소득 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만 5,890만 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절세 방법인 소득 공제를 통해서 내 소득률이나 경비율에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문제 삼을 일이 크게 없는 가장 안전한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세금을 1년에 매년 5,890만 원씩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절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런 소득 분배와 벤처 투자를 접목시키셔서 내가 병원에 벤처 투자를 우리 가족법인에 벤처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법인은 잘 운영해서 사업의 실체를 세팅하고 그래서 원장님들의 소득의 일부를 배분받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 시너지는 굉장히 커집니다. 1년에 1억을 소득 분배하고 1억을 벤처 투자한다라고 하면 우리 과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게는 6천에서 많게는 6,880만 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소득 분배를 한 2억 정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벤처 투자도 한 2억 정도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게는 1억 736만 원부터 많게는 2억 3,250만 원까지 우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를 하고 우리 가족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원장님들이 벤처 투자를 하고 이 벤처 법인이 그 투자금을 운영해서 원장님들의 경제활동의 일부를 대체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시너지는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소득공제를 활용하고 그 재원을 법인이 활용해서 가족법인의 경제 효과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득세 절세 효과, 가족법인을 통한 우리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또 상징 효과까지 접목시킬 수 있어서 아마 우리 병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족법인의 운영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원장님들이 이렇게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으로 실제로 사업의 인적 물적 시설을 세팅해서 거래처도 확보하시고 크건 작건 메인 매출들이 발생해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잘 설계된 실존하는 실제하는 원장님들 가족법인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까지도 접목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업 감면 업종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은 창업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창업 기업으로 인정이 되시면 우리 원장님들 가족 법인이 활용하시려고 사시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감면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죠. 두 번째는 이 가족 법인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소기업이면 누릴 수 있는 고용지원금이라든가 수출 바우처라든가 물론 C코드 제조업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혁신 바우처 또 이런 각종 정책 자금이나 보증서를 활용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창업 지원이나 R&D 지원 사업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단서가 있었습니다. 실제해야 된다라는 거. 인적 물적 시설이 잘 갖춰져서 우리가 매출이나 거래 품목들에 대해서 잘 설계되고 그게 잘 구현된다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실 원장님들이 법인 활용의 성과 효율을 굉장히 크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3월 달에 우리 원장님들 가족법인 MSO 법인의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보였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들까지 잘 접목하고 있는 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원장님들 가족법인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실존할 수 있는 법인, 실제로 다양한 인적 물적 시설이 투입돼서 실존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로서 자리매김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지원 사업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원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경영 전략 중에 하나가 벤처 가족법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법인세 신고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참고로 개인 투자 조합 활용하셨던 분들은 3월 달에 조합 현황 신고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관련된 가산세가 없지만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의 법인세 신고 3월 달에 하셔야 된다는 것과 원장님들이 활용하신 개인 투자 조합도 조합의 현황 신고 3월 달에 과세관청에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